자, 두 번째 동영상 흥보전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에서 1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문제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4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보전은 조선 후기 세태, 조선 후기 소설 맞지요? 자, 잠깐만. 자, 조선 후기 소설 맞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흥보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소설 맞습니다. 판소리 이게 소설에 해당이 되지요.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문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웃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죠. 양반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판소리가 양반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양반들이 좋아하는 고사라든지 중국의 고사라든지 이런 게 판소리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한자어 같은 것도 중간중간 나오고. 그런데 서민들이 향유하는 그런 또 문학이어서 서민들의 그런 우리말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4번도 맞네요. 답은 5번인데요. 전기적 어디서 들어봤니? 필동전 같은 데서 들어봤지. 영웅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 그런 걸 전기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 5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여기 보면은 흥보전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나와. 표면적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 권선징악처럼 조금 이렇게 그 중세적인, 이 밑에 보면 중세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그랬는데 중세가 더 옛날이잖아. 중세에서 좀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면적 주제 속에 숨어있는 주제는 빈부 간의 갈등이에요. 특히 뭐 몰락한 양반과 신흥 분홍 세력 간의 갈등 정도로 보는데 이건 조금 더 근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드러나서 중세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이행기 문학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눠보면 조금 더 단순한 내용을 표면적 또는 중세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더 속 깊은 내용을 이면적, 속에 숨어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근대적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 읽어볼게요. 선택지 1번. 중세적 가치관 관점에서 보면 착한 인물인 흥보는 결국에는 복을 받겠군. 권선징악,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맞네. 야, 이거 적절한 거 고르는 거 아니었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지. 1번이 답일세. 그지? 2번 착한 동생과 욕심 많은 형의 갈등은 근대적 가치관이다. 동생, 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근대적 가치관이 아니라 중세적 가치관이라고 여기 나눠놨었죠. 빈부 갈등이라는 주제보다 권선징악적 주제를 강조하는 것은 이행기 문학이 아니라 권선징악은 중세적 문학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몰락 양반과 신흥분홍의 갈등으로 인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건 근대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고 했고요. 매품팔이는 중세적 가치관의 형제 간의 우애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가부터 라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서 야, 매품팔이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잖아. 그지? 흥부가 그렇게 돈 벌었지. 너무 가난한 상황. 당쟁으로 인해 정치가 혼란했겠지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소설 내용 중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졌다 이랬는데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그 매를 맞아야 되는데 돈 주고 남이 대신 가서 매 맞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돈을 밝히는 어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도 했겠지만 뭐 그렇다고 여기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뭐 향상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그러면 기업과 디귿이 나온 2번이 답이 되겠군요. 7번 가부터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흥부의 자식들은 철이 없고 이기적이야. 아빠 몰매 맞는데 매품 파는데 아빠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죽어서 막 너무 힘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 뭐 사달라 그러잖아. 그치?
그다음에 흥부 아내는 그나마 괜찮아요.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본읍 좌수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흥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냥 돈으로 흥부한테 대신 가서 볼기 맞고 와라 이랬던 거지. 이게 틀렸네요. 흥부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나름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흥부 큰아들은 위하는 척하면서 동생보다 더 큰 걸 사달라고 했으니까 맞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8번 가부터 라로보와 질문과 답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은 해학적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어때? 맞는 것 같아. 흥부가 결국 매를 팔지 못한 건 김딱지 있잖아, 김딱지. 진짜 최고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알게 돼서. 음식 노래를 듣는 흥부 아내는 처량하고 슬프겠지. 뭐 당연한 거고. 기억에 어울리는 속담은 그랬는데 기억이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 뭐 이러면서 막 좋은 거 사달라고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바지도 안 입고 있는데 바지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개발의 편자와 어울리는 속담이었죠. 개발의 편자가 개발에다가 그 말 발굽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말 발굽 있잖아. 그걸 박아줘봤자 걔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게 너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 맞습니다. 니은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큰 가게로 아는 거구나 뭐 이러면서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했어? 그게 아니라 섭섭함을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9번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부분을 라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그랬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끼어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한다.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라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라 부분에 얘들아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접동두견 꾀또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뉘 아니 슬퍼하리 누가 아니 슬퍼하겠느냐 하나 둘 3 어절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요걸 답으로 합시다. 자, 요거는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A의 표현상 특징 A는 가에 있는데요. 그 볼기구실에 대한 그런 노래처럼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는 거 맞죠? 유사한 상황 장황하게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사음보 율격을 잘 보여줘서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볼기구실 들어보소 이래서 청자의 환심을 환기하는 어휘도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 여기 고사는 중국의 얘기가 나왔니? 중국의 얘기가 나오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왜 뭐 너무 처량하고 슬프고 뭐 이 얘기할 때 부인이 처량하고 슬픈 얘기할 때 그때 중국의 고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1번. B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는 다에서 가난 자랑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 가난 자랑하는 부분, 이 흥보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해학적으로 되게 슬프잖아. 가난이고 자랑할 만한 거리야? 가난은 숨겨야 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난을 서로 볼기 맞겠다고 가난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걸 보면 웃기기도 하면서 되게 마음 아프고 그 안에서 이렇게 슬픈 느낌도 들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해학적이라고 하고요. 미의식으로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아마 1학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자나 해학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 풍자나 해학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을 골개미라고 부른다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고전미, 비장미, 우아미, 숭고미는 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흥보전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흥보전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지 않니? 얘들아, 흥보전 더 공부하지 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해도 흥보전은 충분하니까 이것만 해. 알았지? 이거 열심히 형성평가 문제풀이 열심히 듣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야. 자, 그 다음에 절명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명시 황현희 1910년
한일 병합이 되면서 너무 슬퍼서 목숨을 끊으면서 지은 시가 절명시에 해당이 되지요. 자, 12번 문제부터 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쭉 내용이 나왔는데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세요. 이 작품은 나라가 망하는 날 순절하는 결심을 하고 지은 한시록은 맞지. 자기의 절개를 위해 죽는다라는 뜻이야. 순이 뭐 순직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순이 죽는다는 거거든. 절개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절개, 의지, 의리,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10년 9월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병탄한 걸 배경으로 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작가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이다. 그래서 죽었잖아. 화자가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이 다 센 이유는 국권 상실의 소식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여 건강이 쇠약해졌다라는 얘기가 위에 보기에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 쓰셨니 안 쓰셨니? 안 쓰셨어.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난리가 계속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큰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난리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냥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뭐 이래서 자기가 많이 늙었다.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늙었다라는 표현이지 뭐 건강이 쇠약해졌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5번 글 아는 사람이 세상 노릇 뭐냐? 왜 두 번 나왔지?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이랑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라고 위에 나왔는데 이것도 교과서 어,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 사람이 왜 선비라 그랬잖아. 황현이 선비야 선비. 양반이라고. 그래서 유교 정신을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야. 유교에서 말하는 게 저런 거 아닐까?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걸 아마 유교적인 그런 상황에서 배웠을 거고 나라를 위한 충의 마음 뭐 이런 거 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5번도 맞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13번 작품밖과 보기 요 구마검에 대한 설명을 고려할 때 1910년 전후의 한국 문학의 범위와 성격은 한글이 보편화되면서 한문 문학과 신소설이 막 사라졌대? 그런 표현 안 나왔고요. 한문학은 한국 문학의 영역에서 제외됐대? 아이고 제외됐으면 절명시가 우리 책에 들어가 있지도 않겠지. 신소설의 출현으로 한문 문학이 한국 문학에서 사라졌대? 아이고 이것도 이상하고. 고전 문학을 대표하는 한문학에 대한 반감으로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신소설이 한문학에 대한 반감으로 신소설이 나왔다라는 얘기 니네 들어봤니?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한문학이 한국 문학의 가치를 지니면서도 그러니까 절명시 같은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신소설이 보다 근대적인 문학 갈래로 새로운 갈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14번 넘어갈게요. 기억이 가리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제3수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 기억은 오늘이에요. 오늘. 기억은 여기 보시면 오늘이라고 나오네. 이 오늘을 삼수에서 찾으면 오늘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뺏어간 날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돼? 조선의 국권이 없어진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요 부분을 써야겠죠? 주관식이니까 요거 가서 찾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밑줄 친 대상 중 니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니은은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새였어요. 새. 새. 기억하는 거 뭐야? 감정이입. 여기서 배웠습니다. 감정이입.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자기가 너무 슬피 울고 싶고 자기가 너무 찡그려지는 그런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얼마나 슬프고 나라를 빼앗겼으니 괴롭겠어. 그런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더욱더 이 새와 뭐 짐승, 강산의 표현에서 이런 심정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두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감정이입이 안 쓰인 걸 한번 찾아봅시다. 상껑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바닷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너희, 야, 너무 막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어. 아까도 그랬는데. 백석 여승, 어쨌든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죠? 산꿩이 슬피 울었대. 자기가 슬피 울고 싶은 걸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 그랬으니까 이거 감정이입 맞아. 그지?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너무 슬프잖아.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진짜 사슴이 우는지 안 우는지 모르지만 나의 감정을 여기다가 이입했네요.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흔들리고 있다. 뭐 이랬는데 여기도 조용히 울고 싶은 건 아마 화자였을 겁니다. 조용히 울고 있다라고 해서 갈 때에 감정이입했고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뭐한다요. 당신이 안 오는데 뭔 헛짓이시다요. 단풍이 곱대.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 사람, 당신이 안 와서 너무 외롭고 기다림에 지치고 뭐 이랬는데 단풍이 곱대. 어. 이거는 뭐 오히려 앞에서 설명한 객관적 상관물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딱히 감정이입은 아니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입이 안 쓰였다. 입이 그치면 내 마름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서럽대. 풀빛이 서럽대. 풀빛이라는 거에 서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서러운 사람이 누구야? 자기야, 자기. 자기가 화자가 서러워서 지금 풀빛에 서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감정이입이 맞고 4번만 감정이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명시까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만세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쭉 읽으시고요. 저는 1번 문제 나갈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실적인 묘사로 현실을 비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글의 작가 만세전의 작가 염삼섭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주의 소설가입니다. 사실주의에 입각한 굉장히 그 당시 현실을 잘 사실적으로 쓴 그런 작가로 유명해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그 소설이라고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2번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조선의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착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시점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나가 나오잖아. 나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잘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식민지 지식인의 내적인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안 나와요. 니네 광장이랑 헷갈리지 마라. 광장에는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만세전에는 안 나옵니다. 틀렸고. 4번 대화를 통해 조선인을 착취하는 일본인 사업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치? 어떤 나쁜 놈 여기 하나 나오잖아. 뭐 교활하고 뭐 표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 왜 뭐지? 조선인 데려가서 노동자로 팔아먹는 그 나쁜 놈 나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기분이 나쁘죠. 우리 그 같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대비되는 인물을 등장시켜 당시 조선인들을 대하던 일본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대비된다 그래서 뭐 조선인들을 도와주는 사람, 뭐 싫어하는, 뭐 데려가는 사람 이런 대비가 아니야. 여기 왜 2명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나쁜 놈. 표독하고 뭐 위에 뭐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 뭐 표독스런 어쩌고저쩌고 교활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그 나쁜 놈 있었어. 응? 그 모집원. 노동자를 모집해가는 그 한국에서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해가지고 가는 그 나쁜 놈이 하나 있었고요. 얘는 되게 너무 야가 빠졌잖아. 근데 걔와 대비해서 거기 어리숙한 애 하나 나오지. 뭘 잘 모르는 그 시골 사람. 일본 시골 사람인 거예요. 시골자. 촌뜨기라고 부르는 그 사람 나오잖아.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친구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요 두 사람이 좀 대비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 보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이어절로 쓰시오. 조선 사람들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 무관심하고 투철한 민족의식이 없어서 정신이 마비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꼭 꿈꾸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움직이는 그런 상태. 찾아보면 오랜 몽유병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랜 몽유병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찾아서 쓰세요. 이건 주관식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번, 이 작품의 나와 보기의 형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광수 무정 교과서 학습활동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읽고 푸세요. 나와 형식은 모두 당대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그 당시 현실을 고쳐야 될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죠. 2번, 형식은 교육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나는 문제를 인식하나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은 계몽적 시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조선의 독립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군. 야, 조선의 독립이라는 말을 이 이광수의 무정에서 찾을 수 있었니? 없었지. 그치? 이게 진짜 해결책인데 이걸 건드리지 않은 게 바로 무정의 한계점이라고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걸 제시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나는 정치나 시대에 무관심하다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깨달으며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가부터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일본에서 민족적 울분까지 느끼지 못했다. 일본에선 되게 편하게 산 것처럼 아까 표현이 나와 있었죠? 맞고요. 나는 표독한 유인이 당연히 부정적이었겠지. 그다음에 나는 민족적 타락에서 벗어나려는 결심을 했다.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랬어. 우리 조선의 그 열악한 현실 뭐 이런 걸 인식하는 데까지는 있었는데 뭔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실천 의지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없는,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건 없는 그런 소설이어서 요런 데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벗어나라는 결심 이런 게 특별히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4번,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속여 일본의 공장과 강산에 팔아넘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촌뜨기는 노동자 모집원의 충동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조금 덜 떨어진, 뭘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요. 마지막 5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기억은요,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거예요. 이 나쁜 놈, 아까 왜 이 나쁜 놈 하나 있었잖아. 그 나쁜 놈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돈 잘 벌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막 팔아넘기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막 이제 안 된 거야. 안타깝고. 그래서 답을 고르면 조선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되어서 이걸 고르셔야겠죠? 나머지보다는 이게 가장 적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지문이네요. 광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 지문이라고 했냐면요. 원래 시험 범위 나갈 때는 제일 처음에는 원고지와 벽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진도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광장에서 끊었어요. 아마 각각 국어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있는 벼와 그다음에 그전 거 원고지는 이번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까지 우리도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할게요. 1번,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제 일어난 일과 인물이 상상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거기 왜그 꼬시는 그 북측과 남측 사람들이 그 이명준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북측의 그 설득 장면은 실제 일어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남측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좀 상상한 사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런 내용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2번, 동일한 대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중립국, 중립국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 명준이가 계속 중립국, 중립국 그러지? 그런 걸 제시해서 인물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 맞고. 주인공의 생각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상황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이거 바다 나오고 무슨 뭐 마술 나오고 무슨 잔 한 잔에 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상황이야.
그다음에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점, 이 소설의 시점, 광장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도 뭐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명준의 그 내면에, 주인공 이명준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작품 밖에 3인칭 서술자가 특정 인물, 이명준의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제시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 요런 모양. 요거 무슨 모양이야? 액자 모양이지.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액자식 구성 소설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지 않았지요. 액자식 구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명준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념의 갈등 속에서 희생된 인물, 그치? 남측의 이념도 마음에 안 들고, 북측의 이념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 소설이,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주인공 명준이가 왜 대학 철학과 다닌 그런 애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이념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혀서 그랬습니다. 2번 서울 출신이나 인민군으로 참전했다. 맞아. 서울에 살다가 나중에 아빠가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명준이도 북한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북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으로 참전했어요. 그다음에 3번 지식인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아까 뭐 대학 철학과 나왔다고 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여기 그 본문에 나와 있었고 4번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것도 당연하고요.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남북에 다 실망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5번 중립국으로 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인물이다. 그냥 남측도 싫고 북측도 싫어서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중립국을 너무 가고 싶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3번 가부터 다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글의 주제는 이념의 허상만을 내세운 남한과 북한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념에 대한 그런 소설이라고. 그래서 이걸 주제로 고르시면, 그러니까 이걸 작가가 비판하려고 이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그럴듯하지만 다 맞지 않아요. 아이고. 위로 올라가서 4번 문제. 나에서 사용한 설득놀이를 정리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가는 북측에서 어, 이명준을 꼬드길 때, 그 다음에 나는 남측에서 이명준을 꼬드길 때 각각 어떤 논리를 사용했느냐인데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이것도 아마 교과서 본문 나갈 때 공부를 했을 텐데 북한에서는 선택할 때 누릴 권리, 북한을 선택할 때 누릴 권리, 보복이 없을 걸 약속했고, 부정적인 자본주의가 정말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북측 얘기는 여기 본문에 다 나오는데, 아이고, 어느 쪽에 있냐? 나를 잠깐 보시면, 나가 가에는 지금 북측 얘기가 막 나오잖아. 북측 얘기는 교과서에 있는 게 다 실려 있다? 근데 여기 지문에 보면은 나는 남측 얘기가 끝까지 안 나와요. 남측 얘기의 절반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측 얘기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다음에 조국애를 느껴라. 자유가 중요하다. 뭐,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애에 호소했다거나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뭐 요 정도만 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 뒤에 부분도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남측에서 다 얘기한 거야, 이게. 다 남측에서 얘기한 건데 근데 여기에는 개인이 지닌 조국에 호소했다거나 자유를 강조했다거나 동포들이 원한다거나 뭐 이런 표현만 나오지 딱히 요 내용이랑 요 내용 지식인의 책임 내용이나 그다음에 개인적 조력을 약속할 것이란 내용은 사실 교과서에는 있어. 교과서에는 있는데 요 나 지문에서만 빠진 거야. 나 지문에는 빠져 있더라. 없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2번밖에 못 골라요. 자, 요런 형태의 문제 요것도 교과서 공부할 때 있었는데요. 이러지 말고 지금 요 위에 있는 지문에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번 기역부터 미음의 비유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다뤄주셨을 것 같은데요. 기역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남북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개념. 바다 넓고 깊고 크고 막 되게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한 사발의 물, 한 잔의 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 현실은 이렇게 작아.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은 마술이래, 마술. 마술은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마술이 이상이 실현되는 걸까?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지? 마술은 가짜잖아, 가짜. 가짜. 환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잖아. 뭔가 실현되지 않고 이상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마술로 표현했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마술사. 마술사는 권력자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바다로 만들어줄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남북한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신비한 술자는 마술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지만 존재하지는 않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잔에 신비한 술잔에다 담으면 좋아지겠지만 신비한 술잔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게 되게 이상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현실로는 반영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어요. 근데 한 작품마다 한 4-5문제 정도씩밖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 더 많이 풀어보시고요. 아, 물론 여기 지금 형성평가를 조금 변형해서 낸 문제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도 지금까지 들은 사람은 어차피 잘 들었을 테니까 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험도 중간고사 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각각 국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조금 중간고사 때보다는 어렵게 나왔으니까 작품 수도 많고 문제수 34문제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수 특히 많고 34문제면 얘들아 우리가 45분 수업이니까 거의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로 옮기고 이러는데 좀 시간이 빠듯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시험 잘 볼 수 있게 미리미리 이런 내용은 맞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1분 안에 풀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